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종일토록 청운 고을의 저작거리를 휘젓고 다니던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첫눈은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굶주린 이들의 시린 뼈 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더할 뿐이었지요. 그 차가운 눈발 속을 해진 무명옷 자락을 여밀 힘조차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맨발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여인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이. 본래는 이 고을에 존경받는 선비 박진우 대감의 외동딸이었으나 10년 전 역모의 누명을 쓴 아버지가 참형을 당하고 가문이 풍비박산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의 그 누구도 아이의 진짜 이름과 슬픈 사연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떼국물 흐르는 무명옷을 걸친 얼굴 모를 수많은 거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었지요. 사흘을 꼬박 굶은 서리의 뱃속에서는 헉이라는 짐승이 발톱을 세우고 울부짖었고 눈앞은 어지러워 세상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힘을 쥐어짜 꽁꽁 얼어붙어 제 색을 잃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속옷을 껴입은 채 종종 걸음 치는 사람들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는 이미 목이 다 갈라져 쇠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것은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한 두꺼운 얼음장 아래 갇힌 지 오래였지요. 대부분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서리의 작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거. 썩 비키지 못할까? 아이의 여린 몸이 눈밭 위로 나동그라졌지만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희망이 바닥을 드러내고 정말 이대로 차가운 눈 속에서 죽는구나 싶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장정 하나가 비틀거리다 서리의 바로 앞에서 엽전 한 입을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동정심이었을 수도 아니면 그저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서리에게 그 엽전 한 입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려온 금빛 희망줄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눈 위에 떨어진 엽전을 누가 채갈새라 재빨리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꺼져가던 목숨의 불씨를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한달음의 저작거리 구석 허름한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솥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구수한 뼈, 국물 냄새에 아이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내밀고 어쩌면 생애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를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운 것 추운데 어서 받아들고 뜨끈할 때 먹으렴. 이가 빠진 거친 투박이 그릇에 담긴 멀건 국물과 밥 몇 덩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음식이었지만 지금 서리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혹여나 누가 이 마지막 희망을 빼서 갈세라 국밥 그릇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주막의 처마 밑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꽁꽁 언 손을 그릇에 온기로 녹이며 나무 수저를 막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의 눈앞으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털썩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서리보다도 더 남루하고 비참한 행색의 노인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얕게 내쉬는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의 텅 빈 눈은 오직 한 곳, 서리의 손에 들린 국밥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그 눈빛은 원망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꺼져가는 생명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마지막 온기,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서리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저 국밥을 삼키라고 이기심이라는 짐승이 거칠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한 그릇만 먹으면 적어도 오늘 밤은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수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저 눈동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주 짧은 순간, 그러나 영원처럼 느껴지는 갈등의 시간 끝에 서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눈밭 위로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내 결심한 듯 유일한 생명줄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밥 그릇을 쓰러진 노인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으로 그릇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기운을 다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지요. 서리는 자신의 뱃속에서 요동치는 굶주림을 애써 외면하며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그릇을 다 비웠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롭던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죽은 듯 흐릿하던 눈빛은 어느새 깊이를 알 수 없는 형형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은 빈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서리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앞에 서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요. 내 아이의 그 한 그릇이 내 꺼져가던 명을 다시 이었구나. 서리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풍기는 기운에 압도되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노인은 그런 서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품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서리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작은 나무 물고기 모양의 폐물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물고기는 금방이라도 살아서 헤엄칠 듯 생동감이 넘쳤고 한쪽 눈에는 붉은 오칠로 찍은 듯한 작은 점이 박혀있어 신비로운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틴 늙으니 너에게 보답으로 줄 것이라곤 이런 하찮은 물건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물건은 본래 내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용기가 내게 아직 남아있다면 이 물고기가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서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인과 나무 물고기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이것이 자신의 것이란 말인가?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물고기를 받아드는 순간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거라, 아이야. 가장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노인은 눈발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서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빈 국밥 그릇과 이상하게도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 물고기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손 안에 들린 나무 물고기를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졌던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타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댐의 수문이 터져나오듯 잊고 있던 과거의 장면들이 거대한 홍수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아버지, 박진우 대감의 얼굴, 서가를 가득 채웠던 짙은 묵향과 종이 냄새, 이른 봄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아름다운 매화나무.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들은 이내 끔찍한 핏빛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칠흑 같던 밤, 고요한 집을 뒤흔들며 들이닥친 서슬 퍼런 관군들의 고함 소리. 서리야,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꼭. 절규하시던 아버지의 다급한 얼굴,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지이자 늘 숙부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사내. 그는 바로 지금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태준 사또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던 그의 얼굴.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배신자의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가문은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꾸민 배신자가 바로 저 높은 관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태준 사또였구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 위로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피 맺힌 원한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리는 힘없는 거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의 한을 풀어야 하는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고 피 맺힌 한을 품은 채 관아가 있는 곳을 향해 차갑고도 맹렬하게 빛나는 눈을 들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처럼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허기와 추위는 오히려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심장을 데울듯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것이 자리 잡았지요. 그것은 분노였고 복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저 비열한 배신자 이태준을 단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을 모두 걸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0살 남짓한 거지 소녀의 힘으로 하늘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사또를 상대한단 말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적의 가장 깊숙한 곳, 심장부로 파고들어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나무 물고기의 단단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마치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여주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위한, 명예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저작거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태준 사또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밤낮으로 고민하던 서리에게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방 안악들이 새로운 다모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된 것이지요. 신부는 비록 미천하기 짝이 없었지만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드나들며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리는 며칠 동안 자신이 구걸해서 모은 엽전 전부를 털어 난생 처음으로 목욕탕에 가서 떼국물을 벗겨내고 헌옷가게에서 가장 단정한 무명 치마저고리를 구해 입었습니다. 본래 귀한 집 교수였던지라 그동안 남루한 행색에 가려졌던 맑고 고운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씻어내니 칠흑같이 까만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 야무진 입매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관아의 부엌을 찾아가 일꾼을 구하던 주방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더 어리고 약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처지를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딱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라 합니다. 서리는 순간적으로 가명을 지어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아는 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리, 아니 소희는 꿈에 그리던 관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신분인 다모였지만 서리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눈치가 빨라 금세 까다로운 주방 안악들의 신임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신임을 방패 삼아 조용히 관아의 복잡한 구조를 익히고 사람들의 권력 관계를 파악하며 이태준 사또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눈과 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서리의 눈에 유독 신경 쓰이는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등은 대쪽처럼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째 관아 주변을 맴돌며 무심한 척하면서도 마치 매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관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내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고을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가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이태준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고을에 잠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의 운명이 처음으로 교차했습니다. 강민준이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때 차 심부름을 나온 서리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은 서리의 눈빛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고작 10살 남짓한 어린 다모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슬픔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눈빛이 다른 사내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이태준 사또의 주재로 조촐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서리도 다모로서 연회에 차를 나르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일부러 가장 향이 좋은 차를 우려내어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애써 감추고 이태준 사또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또는 기분이 좋은 듯 주변 아첨꾼들의 칭송을 받으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서리는 찻잔을 내려놓는 척하며 그의 귀에 들릴 듯 말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아버지가 매화나무 아래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자주 들려주시던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북풍은 가지를 가려 불고 눈은 꽃을 피해 내리는구나.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이태준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경악과 당혹감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는 과거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법,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박진우 대감이 가장 좋아하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지급 뭐라 하였느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사또 나리. 소인이 무슨 큰 무례를 저질렀나이까? 그리고는 겁에 질린 척 눈물을 글썽이며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소동을 멀찍서 연회의 동태를 살피던 나그네 강민준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둘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저 어린 다모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했습니다. 그때 서리의 머릿속에 낮에 보았던 그 나그네 강민준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서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동맹을 제안해 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와 강민준이 묵고 있는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막 심부름꾼 아이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며 작은 서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저 방의 나그네 나리께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렴. 서찰에는 글 대신 자신의 옛집 대청마로 기둥을 그린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특정 부분에 희미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요. 그곳은 아버지가 역모의 누명을 쓰시기 직전 다급하게 무언가를 숨기시던 장소였습니다. 서찰을 받은 강민준은 곧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젯밤 연회에서 보았던 다모 아이의 비범한 눈빛을 떠올리며 속는 셈치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찰의 그림이 표시된 기둥의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고이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피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는 박진우 대감의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하. 나를 모함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는 내 버디였던 이태준이다. 혈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와 반드시 손을 잡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편 서리의 시 한 구절에 혼쭐이 났던 이태준 사또는 그날 이후 깊고 어두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살아남은 것인가? 불길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박진우의 그 어린 계집아이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이방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박진우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혹 그 아이의 행방을 기억하는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날 밤의 아수라장 속에서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들었사옵니다. 아마 어디선가 굶어 죽었을 것이라. 그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관아 어딘가에 독사처럼 숨어 들어와 있다.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 특히 그 다모 계집, 소희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샅샅이 뒷조사를 하라. 그리고 그 아이로 확인되는 즉시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버려라. 시체조차 남기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말이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나리. 그날 이후 평화로워 보이던 관아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리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차갑고 위험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이방의 조사는 집요했고 며칠 만에 소희라는 다모 아이가 근본 없는 아이며 수상한 나그네가 고을에 나타난 때와 들어온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처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주방 책임자의 심부름으로 관아 뒤편의 낡은 창고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로 향하는 좁은 길목. 서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을 든 포졸 2명이 소리 없이 나타나 서리의 앞뒤를 막아섰습니다. 내년이로구나. 10년을 구궁창에 숨어 지낸 쥐새끼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멈춰라. 나그네 행색의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은밀히 그녀의 뒤를 밟으며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놈들은 누구냐? 관아의 포졸이라는 자들이 어찌하여 힘없는 아이를 해하려 하는가? 내 놈은 또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거지지 못할까? 그들은 수적 우세를 믿고 강민준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검술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압당한 포졸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주행랑을 쳤고 그 자리에는 서리와 강민준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밤의 습격은 2사람에게 서로의 정체와 목표가 같음을 확인시켜주는 피해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2사람은 목숨을 나눈 동지이자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유일한 동맹이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 밤을 보낸 후 2사람은 강민준의 은신처인 허름한 초가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서리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과 자신의 진짜 신분,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서리는 품속에서 그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나무 물고기 폐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유품입니다. 이것을 주신 노인께서 길을 알려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민준은 폐물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폐물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문득 물고기의 꼬리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분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꼬리를 잡고 비틀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물고기의 몸통이 정교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놀랍게도 텅 비어 있어야 할 몸통 안에는 빼곡하게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얇은 비단 조각이 돌돌 말려 들어 있었습니다. 2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박진우 대감이 죽기 직전 남긴 유서이자 이태준 사또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비밀 장부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였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물고기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였던 것입니다. 한설과 설이는 그날 밤 지도의 안내에 따라 박진우 대감의 옛집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마침내 이태준의 모든 죄악이 담긴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 사또 역시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처리하는 데 실패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이방이 포졸며들 이끌고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2년. 감히 관아의 귀한 물품에 손을 대다니. 당장 2년을 포박하라. 이방은 다짜고짜 서리의 옷 속에서 값비싼 은수저 하나를 찾아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젯밤 이방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지요. 증엄이 이리도 명백한데 어디서 감히 발뺌이냐. 서리는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차갑고 축축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태준 사또의 교활하고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서리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변사또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강민준의 머릿속에 문득 서리에게 들었던 은자 노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이라면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갈 지혜를 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수소문 끝에 노인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롯불을 뒤적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거짓은 가장 찬란한 공적 뒤에 숨어있는 법이라네. 그 말에 강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공적. 이태준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한 이래 가장 큰 칭송을 받았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강민준은 그 길로 관아의 서고에 잠입하여 3년 전 극심한 흉년 때 이태준 사또가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나누어 주어 임금에게 표창까지 받았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완벽해 보이는 기록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상으로 방출된 구휼미의 양이 당시 고을의 전체 인구가 몇 달을 먹고도 남을 만큼 터무니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는 박진우 대감의 비밀 장부와 관아의 공식 기록들을 밤새도록 대조하며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태준은 흉년을 틈타 박진우 대감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창고에 있던 막대한 양의 쌀을 마치 관아의 것인 양 백성들에게 아주 조금 나누어 주며 생색을 냈던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쌀은 다른 지역의 상인들에게 몰래 팔아넘겨 막대한 부를 챙겼지요. 그의 찬란한 공적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와 굶주린 백성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거짓의 탑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태준 사또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생일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강민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자신을 따르는 의로운 포졸들의 도움을 받아 옥에 갇혀있던 서리를 몰래 구해냈습니다. 오늘 저 자의 거짓된 축제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저자가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 우리가 진실의 칼을 빼어들어야 한다. 서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준 사또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배를 높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로 남루한 담호 옷을 입은 서리가 비틀거리며 뛰어들었습니다. 흥겹던 풍악이 뚝 멎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웬 무례하고 상스러운 짓이냐.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인자하시다 칭송하는 저 사또 나리의 진짜 얼굴을 아십니까? 이자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이자 제 아비처럼 믿었던 벗의 등을 칼로 찌른 비열한 배신자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강민준이 마당으로 성큼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관복을 당당히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서슬퍼런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태준 사또는 그 모습을 보고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강민준은 품에서 구리로 만든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천지를 뒤흔들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외침 한마디에 시끄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엎드렸습니다. 내 놈이 어찌 암행어사란 말이냐. 이것은 영모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치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지만 그의 피 맺힌 절규에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태준은 고을의 충신 박진우를 영모로 모함하여 억울하게 죽게 하고 그의 재산을 강탈한 죄. 흉년을 틈타 구휼미를 빼돌려 수많은 백성을 굶주림 속에서 죽게 한 죄. 죄가 하늘에 닿고 땅에 넘치니 어찌 감히 변명할 수 있겠는가. 강민준이 증거로 비밀장부와 조작된 구휼미 장부를 내놓자 이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부를 조작했던 하급관리가 모든 것을 자백하며 그의 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태준 사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권세는 한낱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태준 사또가 처단되자 조정에서는 곧바로 박진우 대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심을 열었습니다. 그의 누명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깨끗하게 벗겨졌고 가문의 모든 재산과 토지는 유일한 혈육인 서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리는 하루아침에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거지 소녀에서 고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의 고귀한 교수 아가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황폐해진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정성껏 봉분을 다시 쌓고 술 한 잔을 올리며 눈물로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이 딸이 아버지의 원한을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한편 암행어사의 임무를 완수한 강민준 역시 그 공을 인정받아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의 앞날에 부디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서리는 그러나 화려하고 안락한 교수 아씨의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저작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오면서 그녀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서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돌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여 자신이 처음 은자 노인을 만났던 저작거리에 가장 큰 목에 번듯하고 깨끗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을 내걸었지요. 돈이 없는 자는 와서 마음껏 먹고 돈이 있는 자는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시오. 그녀의 국밥집은 굶주린 이들에게는 희망을,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이웃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복거했던 강민준은 서리의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임금께 간청하여 스스로 이 고을의 새로운 사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고귀한 신분을 내려놓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 서리 아가씨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키는 청렴하고 강직한 강민준 사또를 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리의 국밥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남루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1년 전 서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은자 노인이었습니다. 서리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는 가장 따뜻하고 건더기가 푸짐한 국밥 한 그릇을 직접 들고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르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1년 전 그날처럼 묵묵히 국밥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서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내어준 한 그릇의 온기가 이제 1000개의 운명을 데우고 있구나. 노인의 얼굴에는 깊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다시 눈 내리는 저작거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한 그릇의 온기로 시작되었던 작은 인연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온기와 희망을 나누어주는